우리 1단원 내용부터 볼게요. 우리 1단원은 문학과 삶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두 개의 문학 작품 볼 건데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 한 편하고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을 한 편 볼 거고요. 이 두 개의 문학 작품 안에서 자, 이 문학 작품과 삶 무슨 의미냐? 일단 1단원에서는 심미적인 인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핵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미적이라고 하면 대상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심미적 인식이라고 할 건데 작가가 어떤 체험,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껴. 이게 심미적 체험이야. 어떤 심미적 체험을 하고 이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해요. 그럼 이 문학 작품 안에는 작가가 어떤 것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봤는지 그 심미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는 이런 체험을 했고 그 안에서 이런 것을 보고 느꼈고 어떤 삶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나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게 내용에서 아름다움을 느껴보거나 형식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 혼자서 멈추지 않죠? 자, 소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작가와 소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독서신문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소통을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로 이렇게 감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좋게 한다? 바로 심미적 인식, 대상을 아름답게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대상이 아름다운 것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대상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굉장히 비극적일 수도 있고 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가에 대한 생각. 그래서 문학과 삶, 이 문학 안에는 삶의 진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소통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노새 두 마리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은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그래서 지금과 다른 시대의 작품을 보고 그 당시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고 오늘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역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은 문학과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가시면 학습 목표가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문학은 뭐다?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이다 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오늘 할 수업 내용이고 자, 다음 주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요게 노새 두 마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문학 작품에 담긴 심미적 인식 파악하기. 자, 여기서 심미적 인식이 핵심어라고 했고요. 자, 심미적 인식이란 바로 무엇을 뜻한다? 자, 심리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을 심리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세계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지 꼭 아름다운 걸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도 우스워도 추해도 그 안에는 어떤 삶의 진실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그 안에서 요것을 문학으로 만들어. 그러면 단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우리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바로 문학으로 형상화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슬픈 일이든 우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자, 뭐가 있으면 진실된 면을 발견했어. 자, 그러면 어때?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이 아름답다는 건 내용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형식에서 혹은 표현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작가는 자기가 살면서 얻은 경험, 다양한 경험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걸 느껴.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장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본 장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 안에서 어떤 진실된 면을 발견했어. 내가 그거를 뭘 느꼈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아름답구나를 느꼈어.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문학작품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그 생각, 그 심리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독자는 어떻게 읽으라고? 이 작품 안에 작가가 어떤 심리적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놨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마음속으로 작가와 가상의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다른 독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공유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 내려가면 자, 심리적 인식이라는 요 말이 제일 핵심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우리 문학 안에 작가가 담아놓은 어떤 생각, 얘가 느꼈던 감동, 깨달음, 자,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 이것을 심리적 인식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자,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해라. 자, 그러니까 인식을 파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독자가 마음속으로 작가와 공유하거나 독자와 독자들이 심리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공유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 아무래도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 생각하고 끝나는 것보다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안에 담겨있는 심리적 인식 안에 담겨있는 삶의 진실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자, 그냥 주는 것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면이 아름답다. 작가는 이런 면에서 이런 걸 깨달았구나. 또 이런 표현은 되게 멋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느끼면서 읽으면 어때? 상상력과 감수성 당연히 느낄 수 있고,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나갈 거니까 주체적으로 감상할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어떻겠니? 훨씬 더 재미있게, 즐겁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표현해 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을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나의 경험을 하나 골라야겠지? 굉장히 특수한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아침밥을 먹다가 엄마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 감동을 받았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 혹은 내가 뭔가 반성한 바가 있었어. 자, 이것을 써봐야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아무 소재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느낀 게 있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뭘 깨달았고 어떤 감정이었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자,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갈래를 골라줘야죠.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시에 더 어울리는지 아니면 수필과 어울리는지 혹은 어떤 갈등이 나온다면 소설과 어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갈래를 정하고 갈래의 특징을 고려해서 내가 전달하려는 그 심리적 인식이 잘 드러나게 글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 자, 사군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 지식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이번에 볼 시에서 사군자 중에 하나인 매화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사군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군자, 군자 넷을 뜻해요. 네 명의 군자. 자, 바로 덕과 학식을 갖춘 인품 있는 사람, 요걸 군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넷을 사군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란, 국죽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매란국죽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인데요. 자, 왜 매화를 군자로 봤냐? 자, 매화는 가장 먼저 핍니다.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눈이 있는데 그 추위 속에 꽃을 피워요. 그래서 어떻다?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쳐도 눈이 있고 얼어붙이려고 해도
가장 먼저 의지를 꽃피우는,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고 고난과 시련에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뭐를 맞다? 군자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학습 목표부터 볼까? 자,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무슨 활동? 소통 활동이다. 자, 소통까지 봐줘야 되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어떤 것이 소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꽃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걸 나 혼자 보기 싫어. 자, 이 아름다운 경험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같이 나누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오늘 나갈 시는 상처가 더 꽃이다. 여기서 상처가 받는 의미가 무엇이고 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여기서는 작가가 어떤 체험을 했고 그 안에서 뭘 보고 느꼈는지 깨달은 바가 무엇이고 그 심리적 인식 어떤 것을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요게 첫 번째 내용 아는 거. 자, 두 번째는 그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 알면 돼요. 자,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어린 매화 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자, 지금 보면 어린 매화 나무와 400년 고목. 자, 어린 것과 400년. 거기다가 자, 매화나무는 꽃이 피고 있고 고목은 꽃이 지고 있어요. 자, 지금 뭐하고 있다?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대조를 왜 합니까? 대조하면 어때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적 대상이 누구게? 바로 400년 고목이 시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매화나무와 대조함으로써 400년 고목이 지금 꽃이 지는 중이야 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도 교재나 문제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어떤 이것은 꽃이 어떠느라 한창이고 어떤 이것은 꽃이 어떠느라 한창이다. 뭐니? 앞에 문장과 뒤에, 앞에 구와 뒤에 절이 어때요? 비슷하죠.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자,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면서 운율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요런 걸 뭐라고 불러요? 대구법이라고 부르죠. 자, 대구법 사용해서 리듬감 만들어주고 그러면 왜 대조를 해서 꽃이 진다는 걸 왜 강조했을까? 바로 뒤에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요 부분. 자, 그러면 독자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400년은 왜 꽃이 지고 있네? 근데 구경꾼들이 왜 고목에 몰려섰지? 궁금하게 만들어줄 거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뭐 구경 가요? 꽃 구경을 가요. 근데 그럼 꽃이 피는데 몰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꽃 피는데 안 몰려 있고 어디에 몰려 있어? 꽃이 지는데. 피는 것과 지는 것 대비되는데 그럼 피는데 있어야 되는데 지는데 몰려 있네. 자,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왜지? 궁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뒤는 이제 고목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서부터 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그러니까 이 고목은 어떻게 생겼어요? 곧게 매끈하게 고통이나 시련 하나도 없이 그냥 쭉 자란 애가 아니라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여기 꺾이고 저기 구부러지고 여긴 또 휘어지고 자,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400년을 살아온 겁니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자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해서 자 옆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고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준다. 자, 쭉 나열하는 열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열거도 강조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바로 어떻다? 얘가 매끈치 못하다. 그냥 순탄하게 살아온 애가 아니다. 400년 동안 무수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나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꺾인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시각적 심상도 만들어냅니다. 계속. 진물은, 자, 진물은 상처에서 나오는 물이죠.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라는 것. 이 진물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오래 고여서 흘렀어. 라는 건 이 상처가 얕은 상처가 아니라 어떤 상처? 깊은 상처라서 오래오래 아팠다. 자, 또 주먹만큼 죽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그럼 뭐예요? 자, 이 아픔, 이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들은 각각의 다 400년 동안 아팠다가 낫고 다른 데가 또 아팠다가 낫고 그 다음에 또 아팠다가 낫고 꾸준히 계속해서 아파온 거야. 한 번에 생긴 상처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쉼없이 계속되어 온 다양한 상처들이야. 새 진물이 번지는가? 자, 새 진물은 또 새로운 상처가 낫는가? 400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 고통 끝?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라고 했어. 여기까지 뭐예요? 고목의 모습을 보여줬죠. 고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상처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상처를 계속 아픔이 있다라는 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다 밑줄 할게요. 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 묘사를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시각적 심상 사용했고 의연하고 의젓하다. 자, 뭐가? 바로 고목이.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아픔을 겪어왔고 큰 상처, 작은 상처 계속 겪었고 또 새로 또 아픔이 시작되는데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단 말이야. 그런 모습이 의연하고 의젓하네. 자, 뭐 같아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의인법. 자, 사군자 중 으뜸이면 뭐예요? 1등. 사군자, 매란, 국족 중에서 1등답다. 역시 1등 하고 있어. 우리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 사람 뭐 한다? 바로 이 고목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 자,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계속 견뎌오면서도 의연하고 의젓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 자, 그 모습이 어때? 대단한데? 라고 예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깨달았지. 사람들은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구나. 라고 얘기했고. 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상처 깊은 이들입니다. 자, 여기에 상처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상처 깊은 이들일 거고 얘네들한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뭐가? 상처가. 바로 이 상처는 상처 깊은 구경꾼들에게는 마치 이 상처를 이겨냈다라고 훈장을 딱 달아준 걸로 보인다. 상처 도진 이들, 다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이 상처를 봄으로써 나도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부적으로
보이나 봐 라고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상처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100년 못된 사람이, 자, 100년도 어차피 못 사는데, 매화 400년.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나무, 자, 사군자 중에 으뜸이라고 했고, 400년 된 고목이라고 했고, 걔는 매화로구만. 자, 매화 400년에 상처를 헤아리야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00년도 못 살았으니까, 우린 100년도 못 살면서 여기에 요만한 상처에도 막 아프다고 하면서 얘가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어. 그것을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겠지만은, 자, 어떻게 해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자, 여기도 요렇게. 자, 우리 아까 부적 어떻게 부적이래. 고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굉장히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졌다라고 하면 우리 이미 피부에, 우리 손바닥에 만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자,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지금 도치 순서가 바뀝니다.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진동하겠지를 앞으로 빼요.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도치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진동하겠지. 앞으로 땡긴 애가 강조되거든? 그래서 뭐다? 상처의 향기가 그만큼 강렬하다. 물론 상처에서 실제 향기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강렬하다라는 걸 강조해줘요. 도치를 사용해서 강조. 또 상처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향이면 후각이죠. 그래서 여기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도치법을 썼어요. 자,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할게요. 자, 마지막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상처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근데 더 꽂히다. 여기서의 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상처야말로 그냥 매화꽃보다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보다 더 꽃이다. 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자, 그래서 뭘 썼어요? 역설 사용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더 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자, 상처야말로 더 꽃이다. 내면의 아름다움, 상처를 극복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가 옆으로도 나와 있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뭐 내용 연구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 봤던 내용이에요. 대조를 사용해서 왜 고목에 물려서 있지 궁금하게 만들어줬고, 자, 뭐뭐하고 반복하면서 운율도 만들어주고, 묘사에서 시각적 심상으로 고목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또 사군자 중 으뜸이다. 자, 해서 매화라는 거, 매화 중에 최고, 매화가 사군자 중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찬했고, 자, 그리고 고목의 상처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상처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상처 깊은 이들 혹은 상처 도지는 이들일 거라는 거, 또 우리 맨 밑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도치법 써서 향기가 강렬하다고 강조해줬다는 거, 마지막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역설법 썼고, 이 역설법의 의미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바로 꽃은 진짜 꽃. 아까 어린 매화나무에 피고 있는 꽃, 그 꽃 아니에요. 어린 매화나무에 피고 있는 꽃은 그냥 외형의 아름다움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처가 더 꽂힌 건 상처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상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자, 그러면 우리 작품 해설. 나는 이 작품 해설이 좋더라. 자, 상처가 더 꽂히다는 한창 꽃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서서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뭐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을 봤지. 여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서 뭘 보고 심리적 인식이 들어간 거죠. 바로 어떻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상처에도 의연하게 고통을 이겨내는 고목의 모습이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심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심리적 인식을 어떻게 담아냈냐? 바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했다? 앞부분에서 대조했고요. 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도 활용했고요. 자, 그리고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어 새 진물이 나지. 하지만 의연하고 의젓하게 버티고 있어서 으뜸이라고 예찬했고요. 자, 12에서 19는 상처를 보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고 향기를 맡아봅니다. 자, 쓸어보고 어루만지는 부분은 뭐라고? 촉각적 심상이라고 했고, 향기를 맡아봐요. 자, 그래서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가 진동할 것이라는 후각적 이미지, 후각적 심상도 사용했고요. 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도 썼습니다. 자, 이와 함께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더 아름다움을 역설 표현도 사용했죠. 그래서 참신한 발상이 잘 나타나고 있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정리를 하러 가보자. 자, 구경꾼들의 행동. 자, 지금 보시면 꽃이 피는 어린 매화가 아니라 꽃이 지는 고목에 몰려 서 있어요. 자, 몰려서서 뭐합니까? 상처를 바라보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고 향기도 맡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담겨있는 아름다움. 자, 내용. 자, 우리가 이걸 읽고 와, 상처가 많은데도 서 있는 고목 아름답다, 멋있다. 자, 이 내용 아니면 표현.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 되게 참신하고 멋있다. 자, 각각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담긴 시인의 심리적 인식. 자, 어떤 경험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다 봤죠? 자, 시인은 구경꾼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지는 고목에 몰려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자,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거기서 뭘 느꼈어요? 자, 사람들이 자, 고목에 몰려서 모습을 보고서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이 아름답다. 왜? 고목이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꼈을 거야. 자, 그러면 심리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 지금 이거 몇 번을 봤습니다. 자, 대조했다, 묘사했다, 역설 썼다, 이거 말고도 뭐 도치법 사용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다양한 것들 있죠? 자, 그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봤으면 공유하고 소통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에 관한 생각을 담은 블로그다. 자, 블로그 내용 볼까? 자,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예요. 자, 상처는 고통이지만, 자, 그것을 극복하면 성숙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말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자, 여기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그 상처는 무슨 상처? 바로 노력을 뜻하죠. 노력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죠?
자,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상처는 고통이지만 교훈을 준다. 자,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그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픔이죠?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했지.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자, 이 정도만 볼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건 뭡니까? 상처는 아름답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 자신의 삶에서 상처가 꽃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이것도 간혹 문제에 나오는데 상처가 꽃이 되는 경험이라고 하면 두 번째 댓글 쓴 사람처럼 어떤 것? 아픔이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나로 발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일단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아픈 일이 있었어. 괴로운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것을 통해 내 모습이 더 나아졌어. 자, 이렇게 되는 게 상처가 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심한 성격이어서 발표하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 더 노력을 했고 결국은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중요한 건 뭐다? 심미적 인식이란 무엇인가? 자, 대상이 아름다울 필요는 없지만 그 대상을 우리가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삶의 진실을 발견해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문학 안에는 심미적 인식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독자가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알고 또 이것을 다른 독자와 소통하면서 삶이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자, 문제 결과 적용해서요. 자, 수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옆에 한번 보시면 자, 이 글은 어린 시절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경험과 그때의 느낌, 바로 읍내에 처음 나갔을 때의 그 경험과 느낌을 자유로운 서술로 풀어낸 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수필이라는 거. 수필을 읽으며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 바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니?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필입니다. 수필. 자, 수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글쓴이가 자신이 한 경험 속에서 경험, 체험. 자, 이 안에서 얻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자, 하지 못한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수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필은요, 일단 첫 번째,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고, 자, 소재는 내 주변에서 찾을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혹은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그 안에서 뭔가 느꼈어. 그럼 다 소재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신변 잡기적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것을 어떤 형식대로 쓸 거예요? 자, 형식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형식대로 씁니다. 이거를 무형식의 형식이다 라고 불러요. 형식이 자유롭다. 네 번째. 우리 얘는 보통 1인칭의 문학이라고 불러요. 나가 나오는데요.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기 고백적이다, 개성적이다.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경험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뭐를 깨달았는지, 자, 요것들을 찾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쉬운 단어인데 그 밑줄 긋고 단어 뜻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단어 뜻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봅시다.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50리길을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자, 회상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회상적. 자, 50리길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죠? 거의 20km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학년 여자아이가 다른 친구랑 손을 붙잡고 50리, 그러니까 20km를 걸어갔다. 말이 안 돼. 저 사실 차 타고 가도, 야, 20km면 한참 가야 돼. 차 타고 가도. 근데 20km 걸었단 말이야. 자, 이것이 5학년 2학기 때입니다. 읍내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죠. 장에 오는 책전, 책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아까 시골 장터에 책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지수, 개수도 몇 개 없고 말하자면 덤핑, 싸게 팔아 넘기는 물건들로 내용도 조잡한 것들 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 자, 왜? 바로 이 탄식이 우리를 초조하게 했고 그래서 직접 가서 문제집을 고르기로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당연히 너무 멀지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 자, 막무가내 어쩔 수 없이 막 고집 부린 거야. 우리는 그 토요일로 당장 길을 떠났다. 2시간쯤 걸으니 흰 돛담배, 누런 돛담배가 점점이 떠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1시간쯤 가니 자 지금 얘가 보세요. 2시간쯤 갔더니 강이 나오고 1시간쯤 더 가니까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가 나오고 나루를 건너니까 채마밭이 나왔고 채마밭을 끼고 큰 길을 또 1시간 걸으니까 읍내가 나옵니다. 자, 처음으로 낯선 길을 갔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죠. 지금 어때? 긴장되고 불안하단 말이야. 잘 못 찾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어때? 이 가면서 얘가 바라보는데 뭘 보고 있어? 그냥 거의 이정표 찍듯이 2시간쯤 걸으니까 강이 났어. 강을 따라서 1시간 더 걸으니까 지금 몇 시간 걷는 거니? 1시간 더 걸으니까 나루가 나오고 나루를 건너가니까 채소밭입니다. 채소밭이 나오고 고개를 끼고 또 큰 길을 1시간 걸으니까 무지하게 걷죠? 읍내가 나왔다. 자, 여기서부터 얘의 심리가 굉장히 긴장된다, 불안하다,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요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읍내에는 2층 집이 즐비하고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자, 처음으로 낯선 세계로 나아가 본 거죠. 자, 그때 처음 느낀 기분은 뭐였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은 너무 낯설고 불안하고 이런 기분입니다.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엎여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 해가 진 상태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러 겁이 났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든 그는 이거 너무 멀잖아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 자, 5학년 여자애 둘이 깜깜해졌는데 1시간을 더 걸어간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자, 결국 어떻게 했어?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 먹었다. 자, 바로 이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 바로 어떤 사람들? 마음씨가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자,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받게 되면 어떻겠니? 기분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 자,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잘못 썼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힘든 모험을 마쳤어요. 자, 이렇게 힘든 모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겠니? 되게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겠죠?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자, 이 즐거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세요. 먼지가 폭삭되는 길. 자, 지금 집에 돌아갑니다. 아까 올 때 봤던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걸 보는 거야. 근데 아까 볼 때는 풍경을 전혀 즐기지를 못해. 그냥 2시간 갔어. 뭐 나왔어? 1시간 갔어. 또 뭐가 나와? 거기를 끼고 돌았어? 뭐가 나왔고? 자, 이렇게 이정표만 찍고 시간만 재고 갔다면 지금부터는 어때? 이제 풍경을 즐길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즐겁고 뿌듯하고 막 설렌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요. 자, 먼지가 폭삭되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고,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랗고 흰 도칠단 배들, 이것들을 봤대. 바로 묘사가 나오고 있죠. 묘사. 자, 이 풍경 묘사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 얘 지금 기분이 되게 좋구나.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자,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자, 여기서 친절도 받았고,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머릿속에 짙은 색깔은 또렷하게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그림으로 박혀있다. 그림은 뭐예요? 그때 참 아름다웠지. 요게 그림이죠. 바로 그때 너무 좋았어. 그거를 그림에다가 뭐 한 거야? 비유한 거야. 그때의 그 추억, 그 풍경을 그림에다가 비유해서 글쓴이의 심리를 나타내 줍니다. 그때 기억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의 정서, 지금 정서는 뭐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참 좋은 추억이었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었어. 이런 뭐야? 이러면 그리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이 사람의 정서는 그리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시간 순서대로 보면 나와 그 아이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 갈 땐 어때요? 긴장, 불안, 초조. 자, 읍내에 도착해서 숨이 턱 막히고 자, 서점에서 정신없이 책을 구경해요. 그리고 샀죠. 자, 식당에 만난, 자, 식당 갈 때 어둡습니다. 자, 겁이 더럭 나요. 자, 군청 직원들의 배려, 친절로 숙직실에 가서 자고 아침밥도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자, 책을 좀 더 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자, 여기서 글쓴이가 무엇을 느꼈을지 추측해보자. 이거 선택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지에 많이 나와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이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글쓴이는 처음으로 읍내에 나가서 매우 뿌듯하고 설렜을 거야.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을 거야. 힘들었던 읍내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느꼈던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을 거야. 자, 이거 선택지 많이 나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여기. 자, 심미적 인식. 자, 얘가 어떤 경험했어요? 읍내라는 새로운 곳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돌아왔죠. 또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여기서의 심미적 인식 중요해요. 이것도 선택지에 엄청 나옵니다. 자, 그때는 힘들었을 거야, 처음 갈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리운 추억이 돼서 내 머릿속에 짙은 빛깔의 그림으로 남아있죠. 같은 대상, 갈 때 본 풍경과 올 때 본 풍경은 똑같아요. 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처음 갈 땐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해요. 즐기질 못합니다. 돌아올 땐 다 아름답게 보이죠. 세상에는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군청 직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죠.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처음 읍내에 갔다 온 이 경험들 나를 성장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심미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꼼꼼하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요 3번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다? 자, 경험하고 돌아올 때 자, 즐거운 마음을 뭐 했다? 풍경 묘사했어요. 자신을 도와준 아저씨들과 돌아오는 길에 본 풍경을 짙은 색깔의 그림이라고 비유해서 자, 글쓴이의 느낌, 아, 그때 참 좋았지, 즐거웠지 라는 것과 그리움의 감정과 같은 것들이 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글로 표현해보자 해서 우리 아까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험한 것들 중에서 뭐 삶의 어떤 그 진실을 깨달았다든지 뭔가 아름다움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고 자, 떠올렸으면 걔를 뭐라고? 구체화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화하고 그리고 나면 뭐 하랬어? 이것과 관련 있는 갈래를 정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 자, 이것이 잘 나타나게 자,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우리 앞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봤었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 잘 드러나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이랑 나눠 읽어봐라.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정리점검 보시면 단어를 좀 볼게요. 우리 내용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자, 심미 자, 아름다움을 살펴 찾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지금 밑에 요애랑 연결하는 거거든. 이거 화장대 같은데 위에 있는 애랑 밑에 뜻이랑 자, 심미안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탐미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빠지거나 깊이 즐김 미학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 여긴 뭐 어렵지 않네요. 자, 또 의연하고 의젓하다라고 했는데 자, 뭐가 다르냐? 자, 둘 다 비슷은 한데 의연하다는 의지가 굳세어 끄떡없다. 의젓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비슷하지만 다소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의미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이제 끝까지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볼게요.